네, 잘 들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발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심규홍이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딥러닝이 어떻게 음성 인식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최신의 내용과 다양한 파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끝나는 거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음성인식의 기본적인 내용이랑 음성인식에서 어떻게 딥러닝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딥러닝 구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 딥러닝 구조를 뒤에 붙이는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CTC나 라스나 RNNT 같은 구조가 모델의 특성을 결정짓는다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모델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내용은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오늘 할 내용에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거는 아마존 에코 4세대인가 그럴 텐데 아마 제가 에코가 무조건 이렇게 돈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예시로 넣어 놓은 거고요. 어, 지금 먼저 오디오 프로세스의 절차를 볼게요. 첫 번째로 왼쪽에서 오디오가 들어오면, 오디오가 이제 웨이브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엄청나게 강력한 전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를 제거한다거나, 노이즈를 제거한다거나, 이제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한다거나 그 세기를 적당히 조절한다거나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운 거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스마트 스피커들은 어, 스마트 스피커 내부에는 마이크가 두세 개 이상씩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확인해야 되고 빔포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처리를 위한 온갖 휴리스틱이 들어있고요. 저것만 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처리를 하는 것이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디오 전처리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까지 API에서 포함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성 구간 탐지입니다. 이 음성 구간 탐지라는 거는 사실상 스피커가 거의 언제나 켜져 있는 거를 전제로 하는데요. 이때 음성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번 음성 인식을 계속 돌리고 있는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음성 인식 자체가 훈련이 될 때 음성 데이터만으로 훈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성이 아닌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음성 구간 탐지라는 어디서부터 음성이 시작됐고 지금 음성이 나오고 있고 음성이 끝났다라고 하는 Voice Activity Detection, 줄여서 VAD가 들어갑니다. 이 VAD는 룰 베이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또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옵셔널로 키워드 탐색이 들어갑니다. 이 키워드 탐색이란 거는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 스피커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키워드 스파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또는 웨이크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성 인식이 들어간다라는 신호 같은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리아가 있겠죠. 우리가 음성 구간을 아무리 탐지하고 있어도 그게 스마트 스피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서로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음성 인식을 굳이 동작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리아라고 말하면 음성 구간을 탐지하고 있다가 시리아라는 키워드가 나왔구나를 인지를 하고, 그러면 그 뒤에 붙은 내용을 음성 인식기에 돌리겠다라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오디오 전처리, 음성 구간 탐지, 키워드 탐색까지 봤는데, 보면은 제가 초록색 박스로 디바이스에서 처리라는 점선 박스를 쳐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이 과정까지는 디바이스에서 해줘야,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 내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원활한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알고리즘이 가볍고 빠르고 실시간성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일정 이상의 성능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거를 통합해서 요즘 많이들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알고 있는 음성인식 분야입니다. 음성인식 박스는 스피치 투 텍스트, 뭐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중간에 발표를 하다가 언제라도 질문을 채팅에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채팅에 적어주세요. 네, 음성 인식은 뭐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 딥러닝 기반의 음성 인식이겠죠, 보통은. 자, 근데 보면은 저 박스가 디바이스 처리 초록색 박스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노란색 박스일 수도 있어요. 키워드 탐색까지만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음성을 잘라서 클라우드로 보내서 결과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스마트 스피커가 성능이 충분히 좋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음성이 충분히 좀 길다거나 하면은 클라우드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라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면 디바이스 처리하는 게 좋을 거고요. 현재는 아마 상당수의 디바이스 스마트 스피커들이 클라우드로 음성 인식을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점점 더 디바이스에서 처리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로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디바이스에서 혹은 클라우드에서 처리된 음성 인식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음성 인식의 결과물은 텍스트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받아쓰기가 된 상태고요. 그 받아쓰기 된 상태는 사실 그 자체로는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뭐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했는데 이거를 스마트 스피커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실제로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이런 간단한 거는 서버 이제 디바이스 내부에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굳이 가는 게 필요가 없겠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또한 뭐 굳이 하자면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로 제가 일단은 포함을 시켜놨고요. 복잡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건국 연도는 얼마인가, 한국의 뭐 광복 날짜는 언제인가 이런 걸 물어보려면은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까지 되고 최종적으로 처리된 결과를 다시 스마트 스피커가 받아서 그 스마트 스피커 안에 내장된 마이크에서 음성 합성을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를 해서 사람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스마트 스피커가 동작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음성 인식이 스마트 스피커가 하는 일 중에 음성 인식은 사실 큰 부분은 아니에요. 뒤 앞에 오디오 전처리, 음성 구간 탐지, 키워드 탐색이 잘 되어야지만 음성 인식이 잘 될 수 있는 구조고요. 네, 저 앞에 부분은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합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파트들을 조금씩 살펴볼게요. VAD랑 키워드 스파팅을 얘기를 할 건데요. VAD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사람 목소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VAD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람 목소리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람 목소리가 아닌지 하는 0, 1 라벨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얼라이먼트 같은 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까만색으로 표시된 웨이브폼을 보면 이제 클린 스피치에서는 비교적 사람이 어디서 어디 구간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쉬워요. 그냥 큰 소리 나는 부분이 사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노이즈가 많은 환경이라거나 뭐 외부에 잡음이 섞여 있는 상황, 뭐 TV 소리가 섞여 들어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그림에서 사실 사람 목소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스마트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 사람 목소리, TV에서 나오는 사람 목소리를 실제 유저 목소리로 알아듣고 잘못 동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TV에서 시리아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시리가 켜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게임에서 NPC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알아들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훈련이 잘 돼야 되겠죠. VAD가 특히 잘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 노이즈 스피치를 오디오 전처리를 통해서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음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확장을 하면 좀 더 판단하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VAD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음성 전처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VAD 같은 경우에도 딥러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딥러닝을 쓰는, 가벼운 구조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을 사용해서 높은 성능이 나오고 있고요. 이때는 데이터가 실제 디바이스와 유사한 환경에서 나오고, 실제 그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노이즈 스피치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로 훈련되는 게 중요하겠죠. 오디오 전처리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VAD 얘기는 한 것 같고, 다음으로 키워드 스파팅 얘기를 해볼게요. 키워드 스파팅이라는 거는 특정 키워드, 핵심 단어가 발음이 됐고 사람이 말했는지를 확인하는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키워드였다라고 하는 yes, no 라벨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 이제 키워드 스파팅을 통해서 실제로 음성인식 모델을 액티베이트를 하기 때문에 키워드 스파팅은 음성을 인식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VAD와 같이 한 번에 훈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웨이크업 키워드 스파팅은 보통 웨이크업 키워드랑 스피치 커맨드 키워드로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웨이크업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단어랑 입니다. 하이 구글, 뭐 시리아, 셀리아, 알렉사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스피치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자체가 명령어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 아니, 볼륨 높여, 그만, 멈춰, 왼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겠죠. 제일 오른쪽에 제가 길쭉하게 넣어놓은 거는 구글 스피치 커맨드 데이터셋이라는 많이 사용되는 커맨드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저 커맨드들은 보통 1초 정도 발음이 된다고 하고요. 음성에서 저 키워드가 발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네, 기영님께서 VA나 키워드 스파팅은 스피커에서 학습해서 각각 사람마다 맞게 학습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알렉사 같은 인베디드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알렉사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스마트 스피커의 경우에는 그런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거는 사실 딥러닝으로 저게 되어 있다면 백프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충분한 환경이라면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피커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보통 하이 시리 같은 거를 아이폰에서 해보신 분이라면 처음에 시리아를 여러 번 말하게 하는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삼성에도 비슷한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유저 어답테이션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바이스에서 그 사람 목소리를 학습해서 그 사람 목소리 VAD를 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게 큐샷으로 몇 번의 샘플만으로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기술이고 실제로 스마트폰엔 대부분 들어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답이 된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보이스 액티비티 키워드 스타팅 전처리에 대한 얘기고 이제는 음성 인식에 대한 얘기 본업으로 돌아왔어요. 자, 지금 이거는 2017년인가 19년이네. 19년에 구글이 왜 온디바이스 보이스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데모를 한 거고 실제로 저 제품이 구글 키보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왼쪽은 말을 하면 그 말이 서버로 가서 처리된 다음에 돌아오는 구조고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딜레이가 있어 보이죠? 딜레이가 있고 한 번에 여러 개로 뭉텅이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오른쪽은 말하는 즉시 스트리밍이 돼서 계속 타이핑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충분한 성능이 나온다면 온 디바이스로 하는 게 사람에게 훨씬 유저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온 디바이스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스트리밍 방식과 서버 기반 방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지연 시간 측면에서는 서버를 갔다가 오지 않아도 되는 스트리밍 방식이 훨씬 빠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정확도 측면에서는 음성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보정까지 할 수 있는 서버 기반이 훨씬 좋고요. 프라이버시 이슈는 요즘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스트리밍은 원천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기반인 경우에는 특별히 암호화 과정을 거치고 또는 피처만 뽑아서 보내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스트리밍이 대세가 될 거라고 우리 모두 예상을 하지만 스트리밍이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좋아져야 한다는, 즉 디바이스 자체의 성능이 점점 높아져야 한다는 이슈가 있고, 다행히도 이거는 상당히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점점 CPU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보통 한 200ms 정도의 딜레이는 딜레이로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늑장을 부리고 있다라고 보통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트리밍 음성 인식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 풀 컨텍스트 ASR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코더가 있었고, 그 인코더는 양방향을 전체 다 볼 수 있는 구조, 즉 음성이 시작부터 끝을 계속 서로가 서로 참조하면서 사용하는 구조였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디렉셔널 LSTM을 쓰거나 풀 어테인션 트랜스폼을 썼는데, 스트리밍을 하려면 미래 정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미래 정보를 볼 수가 없다는 점 때문에 구조 자체에 특별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CTC와 라스와 RNNT 구조 중에 CTC는 보통 밑에 바이디렉셔널 LSTM을 쓰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요. 풀 어텐션을 쓰거나,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코더에서 전체 구조를 다 뽑고 그 다음에 하나씩 어텐션을 걸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시간이 불가능하고요. RNNT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보정을 해주면 스트리밍 가능하게 하나씩 아웃풋을 낼 수 있어서 스트리밍 ASR 논문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도 트랜스듀서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밑에 예시가 이제 미래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어프로치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볼루션이나 트랜스포머나 인코더의 구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 미래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커널 사이즈를 3이라고 하면 지금 그림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왼쪽으로만 커널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정보가 섞이지 않게 되겠죠. 이런 거를 커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트랜스포머에 적용을 하더라도 적용할 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또는 지금까지 발음된 부분만 보게 하는 식으로 어텐션을 마스킹을 겁니다. 초록색으로 지금 8개의 점에서 제일 오른쪽 점, 가장 최근 점은 나머지 7개 전체를 볼 수 있고요. 제일 왼쪽 점, 가장 처음 나온 점은 미래 정보를 볼 수 없게 자기 자신만 볼 수 있게 저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어텐션에서 마스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지 않게 해야 된다.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고요. 자, RNNT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리밍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자, 근데 일단 저게 스트리밍 얘기였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로 넘어왔어요, 지금. 왜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이거는 빔 서치라는 내용이에요. 빔 서치에 대해서는 아마 랭귀지 프로세싱을 할 때 한번 언급이 됐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성뿐만 아니라 시퀀스를 다루는 모든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빔 서치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2가지가 탐용 알고리즘, 그리디 서치와 빔 검색 알고리즘, 빔 서치인데요. 그리디 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음성이 얼마나 발음 자체와 비슷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정답과 예측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저 정답 예측은 실제로 제가 작은 모델로 훈련한 음성인식기에서 예측한 모델이고 그리디 서치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정답이 This last remark he made at a venture라고 했을 때 예측을 at a venture를 that adventure라고 한 거죠. 저거는 발음적으로도 비슷해요. 저거를 사실 듣고 그대로 받아 썼다면 뭐 어떠한 굳이 틀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발음 나은 대로 쓴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고 저 뒤에 any 같은 것도 in his 같은 걸로 됐지만 사실 저 예측한 것이 문법적으로는 좀 이상하고 저 문맥에 맞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하지 않으면 음성 인식기 자체는 저런 조합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저 텍스트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headlong을 I had long이라고 하거나 by election을 violection이라는 처음 보는 단어로 만들어내거나 defection을 affection 같이 좀 문맥에 맞지 않게 바꿔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살짝씩 틀리게 됩니다. 저런 거를 일부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빔 서치를 해야 돼요. 지금 선택이 영향을 미칠 여러 미래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그 중에 확률이 높은 조합을 선택을 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짓수를 여러 개를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나 계산을 해야 되는 좀 짐이 큽니다.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성능이 높아지는 게 가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음성 인식 후에 자연어 처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나 모델은 저렇게 이상한 단어로 훈련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기에서 얼마나 잘 정제를 해서 자연어 명령어를 만들어 주느냐가 자연어 인식기에서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아무리 발음을 똑바로 했어도. 자, 그럼 빔서치를 할 땐 빔서치의 가장 좋은 아키텍처 또한 라스 혹은 RNNT입니다. CTC의 경우에는 빔서치를 하지 않으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빔서치를 크게 해야 돼요. 근데 라스나 RNNT는 빔을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빔서치가 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지금 왼쪽 그림을 예시로 들어서 볼게요. 빔 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시작을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5개를 뽑았어요. in, das, yes, die, unknown. 자, 그 다음에 이 5개에서 또 각각 그 다음 확률이 높은 것들을 뽑았어요. 확률이 높은 것들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5개를 또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각각 유지를 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 또 그쪽에서 뽑아진 것들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5개를 유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지를 쳤을 때 각각에서 뽑아져 나온 것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유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말로 풀었으면 오른쪽처럼 현재 제일 확률 높은 B개를 선택을 하고 각각에서 다시 지금까지 그 가설을 따라왔을 때 그 다음에 가장 확률 높은 거를 선택을 하고 현재 후보들 중에 B개를 추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end of sentence라는 특수한 토큰이 나올 때까지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확률이 높더라도 뒤에 여러 개를 더 같이 봤을 때는 확률이 낮은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겠죠.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걸러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이 확률 계산 자체는 이미 음성 모델에서 인코더에서 확률을 계산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소프트맥스를 해서 그 다음에 나올 확률 단어들이 얼마나 각각의 확률일지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음성 모델에서 이미 나왔고요. 자, 잠깐 유희원님께서 스트리밍으로 하면 어구 기준으로 되나요? 어드벤처 단어 기준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단어 기준이나 어구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위에서 훈련한 거는 어구도 단어도 아니고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이제 단어일 수도 있고 뭐 특정 많이 나오는 어구일 수도 있는 조합적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스트리밍으로 한 거나 아니면 스트리밍 서버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 저게 구분이 달라지진 않고 훈련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훈련을 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릭터 레벨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C, A, 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단어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cat 단어가 하나 나오겠죠. 단어 기반으로 하는 경우엔 종류가 대단히 많아지고, 대단히 많아지는 대신에 이제 사전에 없는 단어가 나올 확률은 적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캐릭터 레벨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나오니까 나오지만 그거를 조합했을 때 전혀 엉뚱한 단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적당히 절충안인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길게 봐야 정확도가 높을 것 같은데 너무 길면 스트리밍이 빠른 속도 효용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길게 봐야 정확도가 높을 것 같은 데는 맞는 말이고요. 스트리밍의 빠른 속도 효용은 사실 스트리밍 하는 도중에는 긴 것이 길지 짧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스트리밍의 효용이라는 게 사실은 긴 데서 보통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스트리밍의 빠른 속도 효용은 보통 제가 지금 답변을 뭔가 좀 애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트리밍 할 때는 긴 거, 짧은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통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님께서 음성 인식으로 하면 무조건 정해진 단어 사전 안에 단어로만 인식하게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이제 CTC나 라스나 RNNT에서 학습한 대로 이제 주어진 단어 개수 내에서 그거를 조합해서 아웃풋을 내게 되고요. 저희가 바이트 페어 인코딩 같은 걸 쓰면 이제 최대한 언노운, 그러니까 못 보던 조합이 없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빔 서치를 하면서 찾을 수 있고요. 네. 네, 어디까지 했었냐면, 그러면 이제 확률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빔 서치를 할 때 음성 모델에서 이미 확률이 계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음성 모델만으로 사실 확률을 계산하는 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맥을 고려한다거나 사람이 잘 쓰는 조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을 해주려면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이 가설이 얼마나 그럴듯한 문장인지를 평가하는 언어 모델이 같이 점수를 매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 모델에서 매긴 점수, 이게 얼마나 발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발음을 잘 받아쓰기 했는가랑 외부에서 언어 모델이 평가한 점수,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문장인가, 그 두 점수를 잘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가설이 남을지 죽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외부의 언어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워드 에러 레이시 1%, 2%씩, 크게는 5%씩 떨어지기도 해요. 좋은 방향으로. 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재료들을 준비를 했냐면 VAB, 스트리밍이랑 어떤 것인가, 그다음 빔서치랑 어떤 것이고, 외부의 랭귀지 모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재료들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나올 논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웨이브 투 100 2.0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2.0이라는 이유는 1.0이 이미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2.0이 모든 면에서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2.0을 본격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면 버트나 뭐 알버트 로베르트 같은 데서 나오는 프리 트레이닝을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면 이제 정답이 없이 이제 인풋에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표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성에서도 그걸 해보자 하는 시도입니다. 웨이브 투 100이라는 거는. 그래서 웨이브를 벡터로 만들어서 인베딩으로 만들겠다 하는 의도가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구조부터 볼게요. 제일 밑에 웨이브가 들어옵니다. 이 웨이브를 CNN으로, 스트라이드가 있는 CNN으로 정보를 일정 간격을 두고 추출을 합니다. CNN을 사용하면 근처 프레임 사이의 관계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ms, 웨이브 투 100에서는 20ms마다 하나의 정보가 나오도록 CNN이 일단 긴 웨이브폼을 압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을 마스킹을 하고요. 그 마스킹된 채로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마지막에 벡터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서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마스킹하는 트랜스포머와는 별개로 Q라는 조그만 모델이 CNN 정보를 퀀타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써있는 Q로 바꿉니다. 자, NLP, 그러니까 버트에서는 마스킹된 부분이 뭐여야 한다라고 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찬 로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춰 가려진 부분이 뭐였다라고 맞추게 하는. 근데 음성에서는 사실 그거를 똑같이 맞추게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정답이 없고 저거를 CNN 피처와 똑같이 맞추게 한다는 거는 트랜스포머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바꾼 거를 다 날려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똑같이 맞추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향이고, 대신 그 퀀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돼 있는 다른 방향에서 얘를 표현한 것과 트랜스포머를 태워서 나온 것이 비슷해지도록 하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특이한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트랜스포머 전체 프레임 사이의 관계를 보는 놈이고, 이 트랜스포머를 거치고 나면 빈칸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두 개의 동그라미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되고, 초록색과 빨간색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음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마스크돼서 이 정보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버트처럼 유용한 피처를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웨이브2 기영님께서 웨이브2 100은 몇 초짜리 음성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긴 데이터에서도 됩니다. 몇십 초짜리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훈련할 때 음성을 잘라서 넣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엄청 긴 것도 되지 않을까, 더 훨씬 긴 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한 구조에서 최종적으로 실제 사용을 할 때는 퀀타이즈 리프레젠테이션은 뭐 살짝 치워놓고 저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다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는 이제 언어 이해도를 평가하는 태스크들이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프리트레인 된 걸 가지고 음성 인식에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가능하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디테일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인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기존의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언라벨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웨이브2 100 2.0으로 그 다음엔 정답이 있는 라벨드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인 튜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음성 인식의 성능을 높이는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가 되고요. 자, 리브리 스피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960시간짜리 데이터고요. 일단 표의 제일 위쪽 컬럼을 볼게요. 모델은 중요하지 않고 언라벨드 데이터 LS960이라고 써있는 건 리브리 스피치 960시간짜리를 정답 떼고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걸로 프리트레인을 했다는 거고, LM이라고 써있는 건 외부의 랭귀지 모델로 디코딩을 했다는 거고요. 포그램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의 LM이라는 거고, 트랜스포머 기반 LM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자, 보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까만색 굵은 글씨 써있는 10분만 라벨드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960시간짜리 데이터로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오직 10분만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줬을 때 음성 인식이 테스트 클린 데이터를 보면 17%대가 나온다는 거죠. 저거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10분만 훈련을 해도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프리트레인은 언슈퍼바이즈드로 하고 셀프 파인 튜닝만 해도 1시간짜리를 쓰면 이미 사람보다 좋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960시간을 풀로 사용을 해서 이제 훈련을 하면 1%대, 2%대까지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음성인식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공개되어 있느냐 하면
당연히 공개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미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많은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음성 인식을 위해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앞에서 본 웨이브 투백 구조의 제일 위에 몇 층, 한 층이나 두 층 정도를 쌓고 그 위에 CTC랑 인코딩으로 스펙 어규멘트를 사용하는 제일 쓰기 편한 조합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디코딩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하고요. 굳이 여기서 CTC를 쓸 필요 없고 RNNT를 사용해도 되고 뭐 다양한 걸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CTC랑 스펙 어규멘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스펙 어그먼트를 설명을 안 했었는데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사실 저는 이 논문이 나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버트 같은 데서 언라벨드 데이터 후 라벨드 데이터 어프로치가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해도 여기 음성에서까지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음성은 웨이브고 근본적으로 웨이브고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도메인이니까. 그래서 음성 또 텍스트랑 완전 다른 도메인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적응할 시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분만으로도 충분히 잘 된다는 게 상당히 전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네. 자, 웨이브 투백 2.0은 그 음성도 자연어다라고 주장하는 허깅 페이스에서 공개가 되었고요. 지금 페이스북 공식으로 웨이브 투백 2.0에 대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6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960시간 영어로 훈련한 모델과 이제 리브리 복스 60이라는 훨씬 큰 데이터로 훈련한 라지 모델과 그 다음에 XLSR이라고 하는 모델이 공개되어 있어요. 자, 베이스 모델, 라지 모델은 아까 말한 리브리 스피치 960시간 되어 있구나 하는 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XLSR이라고 하는 크로스 링구얼 스피치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저 모델은 53개 언어의 음성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웨이브 투백 2.0을 훈련을 한 거예요. 뭐 저 데이터 안에는 몇 시간밖에 없는 특이한 아프리카 데이터도 있고 수백 시간이 있는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고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고 중국어는 꽤 있고 그렇습니다. 커먼 보이스랑 바벨이랑 멀티링골 리프지 스피치라는 데이터 셋을 섞어서 사용을 했고요. 예, 한국어는 없습니다. 한국어 데이터는 아마 케이스폰 스피치로 누가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XLSR 53이 나온 뒤로 사람들이 왼쪽 그림처럼 엄청나게 자기네 언어로 XLSR을 파인 튜닝해서 음성 인식기를 만들었다 하는 구조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뭐 보면은 이탈리안, 러시안, 그 다음에 타이완, 차이니즈인데 광둥어, 뭐 웰시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재패니즈도 있고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는 코리아는 없었는데 뭐 누가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트가 그랬듯이 아마 프리트레인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위에 쌓는 것만 음식 인식으로 쌓는 것 같은데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잘 되면 정말 좋겠죠. 저희는 뭐 케이스폰 스피치라는 좋은 데이터셋도 있으니까. 자, 얘네가 그리고 XLSR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게 훈련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벡터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일관성, 규칙성이 보이더라라고 하면서 그거를 시각화를 해줬어요. 어떤 시각화냐면 비슷한 발음과 비슷한 어법이 사용되는 언어들에서는 비슷하게 웨이브 투 벡터가 사용되더라 하는 겁니다. 잉글리시, 저먼, 프렌치는 비슷하게 묶여 있고요. 이탈리안, 바스크, 카탈란, 스페니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묶여 있고 아라빅 혼자 따로 돌고 아마 발음이 충분히 많이 다른 거겠죠. 상당히 다른 부분이랑. 그 다음 중국어가 좀 특이한데 차이니즈 CN, 북경어랑 타이완, 대만어랑 또 홍콩 있어요. 그게 다 따로 놉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이제 웨이브 투백이 판단하기에는 뭐 차이니즈로 묶여 있지만 다른 발음 기호랑 다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뭐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웨이브 투백 2.0을 만약에 저는 뭐 어디든 커스텀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든 범용 한국어로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특정 용도로 사용을 하시든
웨이브 투 백에서 시작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요. 저게 XLSR 53에서 시작을 하면 당연히 영어가 아닌 언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라지 베이스 960이나 라지 960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한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발성 기관은 다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심지어 자기 언어가 아닌 언어로 프리트레인 되어 있더라도 그냥 단순히 자기 언어로만 훈련하는 것보다는 훨씬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프리트레이닝 코드도 공유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fair sequence, fair seque라고 하죠. 그 코드 안에 웨이브 투백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허깅 페이스에서도 아마 관련 코드를 랩핑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웨이브 투백 2.0 본체 자체를, 그러니까 훈련하려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GPU 자원이 충분하신 분께서 하는 걸로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은근슬쩍 음성인식에서 지금 2021년까지 왔어요. 그 2020년, 2021년의 큰 트렌드는 웨이브 투백 같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인이었습니다. 랭귀지 모델에서 시작된 흐름이 여기까지 왔고요. 언어 쪽에, 자연어에서 시작된 흐름이.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컨볼루션이 ASR에 본격적으로 섞여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서야 들어왔다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쓰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더 트랜스포머와 컨볼루션 각각이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둘을 섞어 쓰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음성의 특징을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음성은 가까운 위치의 상의 유사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음성은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발음 자체를 들으려면 근처 몇 개 스텝 보면 일단 정보는 다 들어있어요. 받아쓰기를 위한 정보는 지역적인 정보로만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잘 섞어서 어떤 게 나와야 되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가 할 거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만 쓰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정보를 컨볼루션으로 찾고 전역적인 정보는 셀프 어텐션을 찾는 조합 구조가 등장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1년 전쯤 나온 컨포머라는 구조고, 컨볼루션하고 트랜스포머의 합성어죠. 저 구조가 거의 모든 데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찍고 있습니다. 자, 컨볼루션을 넣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컨포머처럼 모델 안에 컨볼루션을 넣는 겁니다. 컨포머에서 사용한 컨볼루션 모듈은 모바일 넷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뎁스 세퍼러블 컨볼루션과 이제 풀리 컨볼루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 트랜스포머 다 빼고 컨볼루션으로만 모델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인풋 스펙트로그램이 2D라고 이미지처럼 생각을 하고 레지넷 같은 구조처럼 레지듀얼 패스도 넣고 2D 컨볼루션 넣고 풀링 넣고 패딩 넣고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 경우에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옵니다. 충분한 층을 쌓으면. 자, 컨볼루션은 트랜스포머 대비 어느 정도 이점이 있어요. 왜냐면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고도 높은 성능을 내는데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스트리밍 모델이라면, 스트리밍 모델은 가벼워야 되겠죠. 아무리 스트리밍을 했다고 해도 모델 자체를 도는데 딜레이가 있어서야 서버를 갔다 오는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모델인 경우에는 컨볼루션 기반을 생각해 보는 게 좋고, 앞서 제일 앞에서 나왔던 VAD나 키워드 스퍼팅 같은 경우에도 컨볼루션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또 다른 흐름이고요. 음성인식의 최근 흐름 중에. 그래서 점점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코드를 짜시는 분들이 좀 골치가 아프겠죠. 컨볼루션, 뭐 트랜스포머 하나만 하고 싶은데 점점 둘이 섞여 들어가고 조합도 복잡해지고, 근데 그게 성능이 잘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이란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흐름 또한 음성 인식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미지 쪽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는 많은데 라벨이 있는 데이터는 적다는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얘기고, 자, 하나씩 그 스텝을 따라가 볼게요. 자, 우선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만듭니다. 저희가 웨이브 투백을 쓰고 뭐 위에 뭐 한국어로 프리트레인 뭐 음성 인식기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1세대 모델이 0세대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가지고 2번은 뭐 중요하지 않고 3번 저희가 따로 수집한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돌립니다. 그러면 음성 인식기가 판단하기에 얘에 맞는 라벨이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가짜 라벨, 수도 라벨입니다. 이때 판단된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으니까 랭귀지 모델을 아낌없이 큰 걸 쓰고 음성 인식기도 큰 걸 써서 좋은 라벨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원래 갖고 있었던 적은 제대로 된 정답 데이터와 지금 저희가 억지로 만든, 임시로 만든 수도 라벨 데이터를 합쳐서 그걸로 다시 음성 인식기 1세대를 만듭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점점 음성 인식기 성능은 좋아지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음성 인식기 성능은 좋아지겠죠. 밑에 그림을 보면 세대가 0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음성 워드 에러 레이트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보통 3세대쯤 해서 멈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는 그러니까 새로 프리트레인된 모델, 세대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이전 모델과 크기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데이터가 커졌을 때 더 큰 모델로 충분히 훈련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펙 어그멘트라는 단어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스펙 어그멘트는 그냥 음성 인식에서 사용하는 어규멘테이션 메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트로그램에서 시간축 방향으로 일정 부분을 드랍아웃을 시켜서 지워버리고 이제 주파수축 방향으로도 일정 구간을 랜덤하게 골라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어규멘테이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는 사실 세 가지 최신 기법의 조합이었어요. 웨이브 투백 2.0으로 셀프 슈퍼바이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위에 3세대까지 나오는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을 또 하고 최종적으로 그 위에 목적 언어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한 상태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음성 관련해서 저 옛날 CTC가 나왔던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서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내용이 좀 저번 내용보다는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몇 개 해보려고 일단 끝인데 이 창 말고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꼭 가져가야 될 두 가지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데이터가 중요하다였고 두 번째는 이제 API를 써라 였어요. 이제 오늘 발표에서 가져가야 될 두 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전처리가 정말 중요하다. 오디오 전처리와 VAD 키워드 스파팅이 정말 중요하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웨이브 투백을 사용하자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저번 시간에 API를 쓰는 거를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API를 쓰는 거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API 코드를 짠 건 아니고 그 구글 웹스피치 API 데모라고 치시면 그냥 홈페이지 하나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 연결된 페이지로 제가 연결된 페이지를 다시 가볼게요. 네, 요게 보이실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웹스피치 API 데모라고 치면 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마이크만 있으면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이 웹에서 돌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돈 내고 쓰는 게 이거보단 좋을 거로 아는데 뭐 근데 일단 한국어를 해보죠. 한국어를 하고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한국어 음성 인식기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자, 한국어 음성 인식계를 테스트하고 있어 라고 말을 얘가 써놨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글을 꼭 씁시다. 자, 생각보다 잘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의 깊게 보신 분이라면 깨달은 뭔가 좀 특이한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모두 마스크를 꼭 씁시다. 자, 저 뒤에 꼭 씁시다가 왔다 갔다 하죠. 꼭 섭시다, 씁시다, 삽시다, 열시다 이런 식으로. 저게 근데 저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모델은 스트리밍 모델일까요? 아니면은 서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일까요? 이게 말하는 딜레이를 생각을 해보면 스트리밍에 가깝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스트리밍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디바이스에서 돌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제 노트북 웹 API로 웹GL로 돌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예, 그쵸. 스트리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나오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글이 이전 것까지 조금 살짝 바뀌어요. 그게 뭘 하는 거냐면 일단 만들어 놓고 그냥 발음 난 대로 뱉어 놓고 뒤에서는 랭귀지 모델이나 빔 서칭을 해서 뒤늦게 가설을 바꾸는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 말한 거에 가장 가까운 거를 뽑아내 준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가끔 날뛴다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긴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예, 다시 해볼게요. 기상청은 오늘 날씨를 흐림으로 예상했고 내일은 맑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황사는 그대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앞에는 고정이 되고 뒤로 갈수록 뭔가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 길면 길수록 보통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음성 인식기가 이만큼 긴 거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스트리밍이 잘 해주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서버 기반으로 갈 경우에는 길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끊어서 말하는 게 유저 입장에서는 뭐 그게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뭐 어댑테이션을 해야죠. 정 안 되면. 예. 그래서 이걸로 일단 맛을 보시고 이게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면은 구글 API를 돈 내고 쓰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 정도도 길다고 생각되는 정도인가라고 김기영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걸 길다 짧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리브리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초 정도가 보통 데이터의 길입니다. 다른 대부분 데이터셋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폰 스피치는 심지어 그거보다 더 짧아요, 보통. 그래서 그 훈련된 길이보다 보통 길어지는 경우에는 제너럴라이즈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게 한 10초 이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가 보기에도 긴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직접 짜시는 분들은 뭐 제가 직접 코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 아니라서 도움이 되긴 힘들긴 하지만 혹시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띄워놓고 네, 유희원님께서
기술적인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음성인식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 저는 2015년에 대학원에 왔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오니까 다들 음성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DNN HMM이라고, 이제, 컨볼루션도 아니고,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그냥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를 여러 개 쌓은 DNN 구조가 음성인식이 제일 잘한다더라 하는 식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는 뭐, 매진넷도 없고, 그럴 좀 옛날이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음성 발표를 했지만, 사실 제 전공이 되는 분야는 음성은 아니고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능을 유지하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덜 쓰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스트리밍에도 관심이 있는 거고 모델을 크기를 줄이는 거에도 관심이 있는 거고 하는 거고요. 음성 인식도 저는 그 일환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길었는데 줄이면은 음성 인식 공부는 대학원에 오면서 연구실 하는 걸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 자연어도 건드리고 논문도 자연어 쪽으로 쓰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대학원 와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중간에 스타트업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더 질문이 예, 질문 주셨네. 홍용준님께서 버트를 기반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를 이용한 프리트레이닝이 추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 보인 등에 입증되고 컴퓨터 비전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 맞죠? 예. 예. 스피치와 이미지에서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 저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스피치에서는 사실 일단 그 응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음성인식 말고는 지금 딱히 어디 쓸 수 있을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미지면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을 때 그 피처를 뭐 제너레이터에도 쓸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에 쓸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다양한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효용성 측면에서 이미지 셀프 슈퍼바이즈 등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컨셉 자체는 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미지 쪽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모코나 이제 아니면은 뭐 심CLR 같이 컨트라스티브 로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웨이브 투백 2.0에서 사용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미지랑 스피치가 상당히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버트 같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브 투백에서는 마스크드 방식도 사용을 했지만 사실 마스크드보다는 컨트라스티브가 좀 더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피치랑 이미지 사이의 셀프 스포이드 러닝 사이의 거리는 사실 생각보다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응용할 부분은 상당히 다르지만, 예. 스타트업 활동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음성 인식은 안 했습니다. 예, 최적화 쪽으로 했고요. 어, 회사에서 하셨던 음성 인식이라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음성 인식은 제가 스타트업에서 하진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그만 회사에서 하기에 이미지보다 스피치가 좀 더 허들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아직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서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질문해 주실 분들은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되고 오늘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